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어제 저녁 KB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는 제 지인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떨리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선생님, 이제 정말 끝났어요. KB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완전히 바꿨어요. 신한은행도 똑같고요. 기존 대출받은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내년에 연장 거절당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주택담보대출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50대 이후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입니다. 이게 시행되면 현재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평균 30%씩 줄어들어요. 연소득 1억 원인 사람도 대출 한도가 1억 원 이상 줄어든다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중요한 금융 변화 소식과 대응 방법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금융권에서 일하면서 이런 급격한 변화는 처음 봅니다. 특히 KB은행과 신한은행이 앞장서서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올해 4월 한 달 동안만 가계대출이 5조 3천억 원이나 늘어났어요. 이건 전월보다 8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완전히 긴장한 거죠. 그래서 은행들에게 강력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상황입니다. KB은행은 하루 주택담보대출 승인 건수를 150건으로 제한했어요. 예전에는 하루에 300건 이상도 승인했는데 말이죠. 신한은행도 비슷한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기존 대출받은 분들의 연장 심사가 까다로워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연체만 안 하면 거의 자동으로 연장해 줬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새로 심사받는 것처럼 엄격하게 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64세 박종민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박 어르신은 10년 전에 KB은행에서 2억 원을 빌려서 서울 은평구 아파트를 샀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연체한 적 없이 성실하게 갚아왔죠. 그런데 올해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서 연장 신청을 했는데 은행에서 새로운 DSR 기준으로는 연장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어요. 박 어르신의 문제는 이거였어요. 퇴직 후 소득이 연 4천만 원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남은 대출 원리금이 월 200만 원이었거든요. 이러면 DSR이 60%가 넘어버려요. 새로운 기준인 40%를 훨씬 초과하는 거죠. 결국 박 어르신은 아파트를 팔아서 대출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집값이 많이 올라서 대출 정리하고도 1억 원 정도가 남았지만 3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분들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어요. 70세 김영순 할머니의 경우를 보시죠. 김 할머니는 신한은행에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강서구에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계셨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월세 수입이 250만 원, 대출 이자가 200만 원이어서 월 5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었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월 이자가 27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거기다 임차인 한 명이 나가면서 월세 수입도 2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매달 70만 원씩 적자가 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김 할머니는 예금을 깨서 메우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출 만기가 내년에 돌아온다는 거였어요. 현재 상황으로는 신한은행에서 연장을 해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DSR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거든요. 김 할머니처럼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분들이 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에서는 현재 금리에다가 추가로 1.5%를 더해서 계산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변동금리가 4.5%라면
은행에서는 6%로 계산해서 대출 한도를 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훨씬 줄어들죠.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당장 해야 할 일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본인의 DSR을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에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까지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40%를 넘는다면 지금부터 대책을 세우셔야 해요. 올해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더 어려워집니다. 둘째,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는 걸 고려해 보세요. 지금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조금 높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스트레스 DSR 계산에서도 고정금리가 더 유리합니다. 실제로 68세 이창호 어르신은 작년에 이런 선택을 해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 어르신은 KB은행에서 변동금리 4.2%로 대출받고 있었는데 고정금리 4.8%로 바꿨어요. 당장은 이자가 조금 올랐지만 앞으로 더 오를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어르신은 올해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대출 연장도 무사히 받을 수 있었어요. DSR 계산에서도 고정금리라서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받지 않았거든요. 셋째, 부동산 일부 매각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세요. 특히 공실 위험이 높거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좋아요. 72세 최순덕 할머니의 경우를 보시죠. 최 할머니는 경기도 안양에 원룸 3채를 소유하고 계셨는데 올해 들어서 공실이 계속 생겼어요. 신한은행에서 받은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가는데 임대료 수입은 불안정한 상황이었죠. 고민 끝에 최 할머니는 원룸 2채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어요. 시세보다 5천만 원 정도 낮게 팔았지만 대출을 대부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욕심을 좀 줄이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고 남은 원룸 하나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지금 최 할머니는 대출 부담 없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고 계세요. 무엇보다 DSR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넷째, 가족들과 상의해서 대출을 이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자녀분들의 소득이 안정적이라면 대출 명의를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65세 정태영 어르신의 경우가 그래요. 정 어르신은 KB은행에서 3억 원을 빌려서 부천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셨는데 퇴직 후 소득이 줄어들면서 DSR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아들과 상의해서 대출을 아들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아들은 연소득이 8천만 원이어서 3억 원 대출도 DSR 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었거든요. 아들이 대출을 넘겨받고 대신 정 어르신이 관리비나 세금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가족 간의 역할을 나누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자녀분들이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더욱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예비 자금을 확보해 두세요. 만약 대출 연장이 거절된다면 단기간에 큰 돈이 필요할 수 있어요. 미리 현금을 준비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67세 한정수 어르신은 이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위기를 넘겼어요. 한 어르신은 작년부터 예금을 조금씩 모아서 8천만 원 정도의 현금을 준비해 두셨어요. 올해 신한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절당했을 때 이 돈으로 대출을 일부 상환해서 DSR 기준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결국 나머지 대출은 무사히 연장받을 수 있었어요. 미리 준비해 두길 정말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섯째,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어 보세요. DSR은 소득 대비 상환 비율이니까 소득을 늘리면 기준을 맞추기 쉬워져요. 71세 박영희 할머니의 경우를 보시죠. 박 할머니는 KB은행 대출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집에서 반찬 만들어서 파는 일을 시작했어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생겼죠.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소득을 늘리면 DSR 기준을 맞추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일곱째, 은행과의 협상을 시도해 보세요. 무조건 포기하지 말고 대출 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는 거예요. 상환 기간을 늘리거나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69세 김철수 어르신은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신한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절당했을 때 담당자와 여러 번 상담을 통해서 상환 기간을 5년 연장받았습니다. 매달 내는 돈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총 이자는 더 많이 내게 되었어도 당장 집을 팔지 않아도 되니까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여덟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금융 전문가나 공인중개사,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세금 문제는 복잡하니까 미리 상담받아 보세요.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거예요. 아홉째, 건강관리도 중요합니다. 금융 스트레스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억지로 버티다가 큰 병 걸리면 오히려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서 몸의 면역력을 유지하세요. 특히 불안하다고 술을 마시거나 폭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열째,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당장의 위기만 넘기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KB은행과 신한은행의 정책 변화는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73세 이순자 할머니는 작년에 이런 장기 계획을 세우셨어요. 모든 부동산을 정리해서 현금 4억 원을 만들고 이걸 안전한 투자처에 분산해서 넣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안전하게 가자고 마음먹었어요. 지금은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와서 마음이 편해요. 지금 이 할머니는 대출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연 4% 수익률로도 월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사례들을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63세 조민호 어르신의 경우입니다. 조 어르신은 KB은행에서 변동금리로 4억 원을 빌려서 서울 마포구의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계셨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월 임대료가 400만 원, 대출 이자가 300만 원이어서 월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먼저 금리가 오르면서 월 이자가 45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거기다 코로나 여파로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임대료도 35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매달 100만 원씩 적자가 나는 상황이 된 거죠. 더 큰 문제는 내년 3월에 대출 만기가 돌아온다는 거였어요. 현재 상황으로는 KB은행에서 연장을 해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조 어르신의 퇴직 후 소득은 연금 포함해서 연 3천만 원 정도인데 DSR을 계산해 보면 180%가 넘어버려요. 조 어르신은 결국 상가 건물을 급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세가 15억 원 정도였는데 13억 원에 팔았어요. 2억 원 손해를 본 셈이죠. 하지만 대출을 모두 정리하고도 9억 원이 남아서 이걸로 안전한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시죠. 70세 김현숙 할머니는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인천 부평구의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계셨어요. 총 6세대 중에 5세대에서 월세를 받고 계셨는데 올해 들어서 2세대가 공실이 되었습니다. 월세 수입이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대출 이자는 오히려 늘어서 250만 원이 되었어요. 매달 50만 원씩 부족한 상황이 된 거죠. 김 할머니는 처음에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금이 3천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몇 달 지나고 보니까 예금이 금세 줄어들었고 신한은행에서는 대출 연장이 어렵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결국 김 할머니도 다가구 주택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어요. 시세보다 4천만 원 정도 낮게 팔았지만 대출을 정리하고 1억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이 돈으로 안전한 예금에 넣어서 월 60만 원 정도의 이자 수입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이처럼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리 준비한 분들은 오히려 기회로 만들고 있어요. 61세 박정수 어르신의 경우를 보시죠. 박 어르신은 작년 초부터 이런 변화를 예상하고 미리 준비를 시작했어요. KB은행에서 받은 대출로 강남구에 오피스텔 2채를 소유하고 계셨는데 작년 여름에 한 채를 먼저 매각했습니다. 당시 주변에서는 왜 오르는 집을 파느냐고 말렸지만 박 어르신은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 돈으로 대출을 크게 줄이고 남은 오피스텔 하나만 안전하게 운영하기로 한 거죠. 결과적으로 이 판단이 정말 현명했어요. 지금 박 어르신은 DSR 기준도 여유 있게 만족시키고 대출 연장도 문제없이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 없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고 계세요. 이런 차이는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정보력과 실행력입니다. 미리 변화를 감지하고 빠르게 행동한 분들은 오히려 유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선 KB은행과 신한은행의 구체적인 정책 변화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KB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현재 소득입니다. 예전에는 은퇴 전 소득이나 자산을 많이 고려해줬는데 이제는 현재 실제로 들어오는 소득만 인정해줘요. 예를 들어 퇴직 전에 연 8천만 원을 벌었지만 지금은 연금 포함해서 연 4천만 원만 들어온다면 4천만 원 기준으로만 DSR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신한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신한은행은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까다롭게 봐요. 예전에는 임대차 계약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줬는데 이제는 실제 입금 내역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공실 위험을 고려해서 임대소득의 70% 정도만 소득으로 인정해줘요. 또한 두 은행 모두 건강 상태도 심사 요소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지병이 있으면 대출 기간을 제한하거나 금리를 높게 적용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미리 알아두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정확한 현황 파악입니다. 본인이 보유한 모든 대출을 엑셀이나 노트에 정리해 보세요. 대출받은 은행, 대출 금액, 금리, 만기일, 월 상환액을 모두 적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현재 소득을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연금, 임대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을 모두 합쳐서 연 단위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소득은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게 좋아요. 공실이나 연체 가능성을 고려해서 실제 계약 금액의 8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선순위 정하기입니다.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어떤 걸 먼저 정리할지 결정해야 해요. 기준은 간단합니다. 수익성이 낮고 관리가 어려운 부동산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나 지방에 있는 상가, 공실 위험이 높은 오피스텔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부동산들은 시세가 오르더라도 임대 수익이 불안정하고 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반대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는 신축, 아파트나 역세권 상가처럼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은 가능하면 보유하시는 게 좋아요. 단, 대출 비중이 너무 높다면 일부 매각해서라도 DSR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매각 전략 수립입니다. 급하게 팔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여유 있게 매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여러 곳에 매물을 의뢰하고 시세도 정확히 파악해 두세요. 그리고 최소 판매 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 이하로는 절대 팔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시는 게 좋아요. 또한 세금 문제도 미리 계산해 보세요.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 세무사와 상담받아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새로운 투자 계획 수립입니다. 부동산을 매각해서 현금이 생기면 어디에 투자할지 미리 정해 두셔야 해요. 요즘은 예금 금리도 연 4% 이상 나오니까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국채나 회사채도 고려해 볼 만해요. 특히 국고채 10년물은 연 4.5% 정도 나오고 있어서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원금 손실 위험도 거의 없고요. 다섯 번째 단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입니다. 대출 만기가 언제인지, 금리 변동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체크하셔야 해요.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매월 이자 부담이 얼마나 될지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은행의 정책 변화도 계속 주시하셔야 해요. KB은행과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방향으로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제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모든 은행이 비슷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다음 항목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체크리스트 첫 번째, 현재 DSR이 40% 이하인가요? 만약 넘는다면 즉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두 번째, 대출 만기가 언제인가요? 1년 이내에 만료되는 대출이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해요. 체크리스트 세 번째, 변동금리 대출이 있나요? 있다면 고정금리로 바꾸거나 상환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체크리스트 네 번째, 부동산별 수익성을 계산해 보셨나요? 적자가 나는 부동산이 있다면 매각을 고려해 보세요. 체크리스트 다섯 번째, 현금 여유 자금이 있나요? 급할 때 쓸 수 있는 돈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중요해요. 체크리스트 여섯 번째, 가족들과 상의하셨나요? 중요한 결정은 혼자서 내리지 마시고 가족들과 충분히 논의하세요. 체크리스트 일곱 번째,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셨나요? 복잡한 문제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세요. 이 모든 항목을 다 체크하셨다면 이제 행동에 옮기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KB은행과 신한은행의 정책 변화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리 준비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변화를 기회로 삼아서 더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요. 과도한 대출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본인의 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과감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오늘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금융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